오늘 점심 먹고 오셔가지고 상당히 졸리실 시간에 더구나 바깥이 이렇게 화창한 날씨에 이렇게 강의를 들어오신 여러분들 보니까 참 놀랍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 강의가 약간 지루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든 즐겁게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주제는 사실은 제가 2018년 초, 그러니까 2018년 초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열리는 에이펙 그 워킹 그룹이라고 해가지고 아시아 퍼시픽 주변에 있는 나라들 대략 한 26개 미국 포함해서 그 국가들의 교통, 에너지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모이는 회의가 있어요. 거기서 나온 의제들을 도출해서 나중에 이제 에이펙 정상회의 할 때 그걸 논의해서 이제 국가들끼리의 레귤레이션을 만들어 가거든요. 그때 이제 초청을 받아서 제가 이제 했던 얘기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좀 어떤 얘기들이 오가는 건지 그런 얘기들을 모아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건 타이틀이 너무 좀 거창한데요. 제가 하고 싶은 그 주요 이야기는 여기에서는 그 미래 교통 기술, 현재 교통 기술이 이제 계속해서 진화를 하고 있는데 어떤 꼭지로 지금 진화를 하고 있는 거냐, 그 꼭지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조망을 해봐야 되는 거냐 하는 거를 모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저는 충남 태안 출신이어가지고요, 굉장히 시골에서 태어났고요. 제가 하고 있는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공부했던 건 주로 자동 제어예요. 자동 제어 쪽을 좀 공부를 했고, 주로 하다 보니까 전기차나 자율차 쪽으로 연구를 많이 하게 되고, 또 로봇 쪽으로 연구를 자꾸 응용을 하게 되고 하면서 저희 연구 학생들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발표에서 드릴 말씀은 이 교통기술의 주요 주제들이 과연 뭘까,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카테고라이즈하고 이해를 하고 앞으로 우리가 기술을 바라볼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하는 걸 제 나름대로 한번 분석한 내용인데요. 제가 바라보는 이 교통기술의 주요 주제는 크게 보면 세 개의 꼭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배워가실 단어 딱 세 가지만 외우시면 오늘 1교시는 아주 거의 A+를 받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맞는데요. 첫 번째는 영어로 우리가 쓰기에 Intelligent Transportation Technology예요. 그러니까 지능교통기술입니다. 뭔가가 자꾸 지능을 갖게 되고 뭔가 똑똑해지고 이런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될 거고요. 자, 두 번째는 친환경 교통기술이에요. 요즘에 너무너무 그런 단어를 많이 들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에코-프렌들리 트랜스포테이션 테크놀로지라는 단어를 우리가 붙였는데 친환경 교통기술이고요. 마지막 단어가 약간 어려운 듯 하지만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정말 어디 가서 멋지게 얘기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지속가능한 교통기술이에요. 이걸 영어로 사람들이 많이 쓰는데요. 이 sustainable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sustainability 또는 sustainable transportation technology. 이 지속가능이라는 건 뭐냐면 한 번 우리가 시작을 하면 거기서 생기는 어떤 미세먼지나 환경오염이나 어떤 사고나 이런 걸로 해서 사람들이 자꾸 피해를 가고 자꾸 망가지는 시스템이 되면 곤란하고요. 그 다음에 기름을 쓰기 시작했는데 기름을 점점 좀 많이 써가지고 전체 사회가 망가져. 이렇게 되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고 끝까지 우리가 잘 우리 사회를 유지하거나 아주 효율성 높게 사회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하는 게 이 서스테이너빌리티라고 생각하시면 맞겠습니다. 어쨌거나 죽지 않고 끝까지 살아보자, 이 지구를 지켜보자 하는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이 서스테이너빌리티라는 단어가 처음 나왔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사기라고 생각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라. 그런데 요즘에는 이게 거의 보통 명사처럼 이제 학계에서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오신 분들께서 이 세 개의 단어, 지능, 친환경, 지속 가능성, 이 세 개의 그 단어만 외우시면은 제가 봤을 때 A+를 어디서든 받으실 수 있고 멋지게 단어를 써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세 꼭지 중에 첫 번째 지능교통기술부터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이 보니까 굉장히 연령층이 다양한데요. 학생들부터 시작해서 또 굉장히 또 사회 경험이 많으신 분들까지 다 계신 것 같은데, 지능교통기술의 가장 대표는 요즘에는 자율주행, 그죠? 자율주행이에요. 자율주행 하시면 어떤 생각을 드시나요? 딱 보면 벌써 이 그림 한번 보세요. 기가 막히죠, 그죠? 그래서 결국 최첨단의 센서들을 주로 탑재를 합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비전 카메라, 라이다, 레이다, GPS, 그 이외에 여타의 센서들이 들어가지만 여기서 이제 비전 카메라를 많이 들으셨죠? 우리 핸드폰 카메라에도 벌써 카메라가 5개씩 들어가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카메라가 들어가는 거고요. 이 라이다라고 하는 것은
역시 이것도 레이저를 이용하는 거지만 우리가 3차원 스캔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정확도를 가지고 스캔을 할 수 있는 그런 센서고요. 레이더는 굉장히 많이 들었죠. 이 레이더는 우리가 항공기에도 많이 쓰는 그런 센서고요. GPS는 내 차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위치를 재는 센서예요. 이런 최첨단의 센서들을 다 섞어가지고 차를 점점 자율주행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주게 되고, 최근에 뭐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 5G의 그 강국이다 라고 해가지고 5G를 요즘에 상용화를 시작했지 않습니까? 굉장히 아직은 썩음썩음 돌아가지 않지만 어쨌거나 이 5G라고 하는 걸 가지고 초고속 통신을 통해서 뭔가 자동차와 자동차, 자동차와 도로, 자동차와 개인 이렇게 굉장한 통신 속도를 가지고 뭔가 디시전 메이킹을 해보자 하는 게 요 5G예요. 그런 통신 얘기도 나오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아마 많이 얘기가 됐지만 인공지능을 뭔가를 탑재해서 사람이 판단하는 것 대신 인공지능이 판단을 해보자 하는 그런 내용. 이러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이 소프트웨어 대기업이 다 참여하게 됩니다. 구글, 말만 들으면 잘 알죠? 애플, 네이버, 우버, 그 다음에 제가 뭐 삼성을 안 써서 그렇지만 삼성, 그 다음에 모비라이라는 회사는 되게 익숙하지 않으시죠? 모비라이라는 회사는 제가 알기로는 2004년쯤에 이스라엘 교수님들이 창업을 했어요. 이 카메라만 가지고 우리는 그 카메라로 할 수 있는 모든 소프트웨어 처리를 해보자. 뭐 이런 걸 가지고 만든 회사가 이 모비라이였어요. 그런데 이 모비라이가 그 카메라의 영상 처리를 가지고 뭐를 하기 시작했냐면 자율주행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도 이렇게 운전할 때 다 눈으로 보고 판단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카메라에 잡히는 신호를 보고 저건 사람이다. 이건 자동차다. 이거는 거리는 얼마나 떨어졌다. 이런 거 판단하는 그런 굉장한 소프트웨어 능력을 갖기 시작했고요. 그거를 3년 전에 인텔에서 인수했어요. 얼마에 인수했을까요? 맞춰보세요. 16조 7천억에 샀습니다. 네. 16조 7천억에 샀는데요. 뭐 제가 뭐 비토 놓는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 현대그룹은 뭐 했을까요? 현대자동차는 3년 전에 10조를 가지고 한전부지 샀죠.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그 전 세계에 흘러가는 걸 어디를 보냐에 따른 그런 시각의 차이라고 저는 판단하는데요. 제가 왜 이 인텔을 참 무서워하냐면 여기 계시는 분 대부분 컴퓨터에 인텔 인사이드가 붙어 있잖아요. 만약에 여기 성공하면 나중에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가 전 세계 자동차가 몇 대라고 생각하세요? 1년에 팔리는 자동차 대수가 1년에 전 세계 몇 대가 팔릴까요? 이거 참 어렵죠. 제가 숫자로 얘기해서. 경기가 굉장히 좋았던 2014년 이때는 7,500만 대 시장이었어요. 1년에 새로 론칭되는 자동차가. 지금은 이제 경기가 조금 줄어들어서 지금 한 5,500만 대 시장이에요. 어쨌거나 5,500만 대가 전체가 자율주행차로 팔린다고 가정해보자고요. 근데 차마다 다 뭐를 붙이고 다닐까요? 네, 인텔 인사이드를 붙이고 다닐 겁니다. 그죠?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런 걸 준비하는 회사들은.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막 매번 언론에 나오고 이런 사진이 나오니까요. 정말로 일반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정말 완벽한 자율주행차 시대가 도래했구나. 조만간에 나는 술을 먹고도 이제 자율주행도 다 켜놓고 대리운전기사 없이 갈 수 있을 거야. 뭐 이런 생각들을 다들 하고 계시잖아요. 실제로 기술적으로는 일부 가능한 부분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요. 그런 우리가 굉장히 꿈을 꾸고 있는 그런 모습도 있지만 또 하나의 모습은 뭐냐면 이건 이제 2018년 3월에 그 ABC 뉴스에 나왔던 그 자동차예요. 이 테슬라의 역시 또 오토파일럿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동작을 할 때 해가 동틀 무렵 정도의 고속도로를 가다가 이 난간을 보지 못하고 받아들여 버린 거예요. 그 중앙 분리대를. 그러면서 거기에 그 배터리가 터져버리면서 이 운전자가 사망한 그런 사건이에요. 근데 이제 그것만 있었냐 하면은 또 마찬가지로 이게 3월 18일 정도에 같은 해에 있었던 건데요. 역시 그 애리조나에서 그 우버 택시라고 해서 자율주행을 탑재한 그 우버 택시가 여기 자전거 타고 가던 그 여성을 보지를 못하고 그냥 치워버렸어요. 이것도 해가 이제 새벽에 이제 일어난 그런 사고였거든요. 자, 이런 류의 일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자율주행 기능을 허용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는 그 단계까지 올라가 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자율주행 쪽에서의
그 화두는 어디로 옮겨가 있냐면, 자,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자율주행을 얘기할 때 어떻게 수준을 판단하고 허가를 해줘야 될까 고민스럽잖아요. 그래서 많은 국가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 자율주행을 레벨 0에서부터 레벨 5까지 쪼갰습니다. 이 레벨 0는 말 그대로 그냥 여러분이 그냥 지금 현재 자율주행 기능 없이 타시는 그런 게 그 레벨 0고요. 레벨 4가 되면 자율운전인데 운전자는 반드시 탑승해야 되는 정도가 레벨 4고요. 레벨 5가 되면 운전자가 없이도 그냥 알아서 다니는 자동차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궁극의 기술은 레벨 5를 바라보는데 현재 수준은 어디냐면 레벨 2 내지 레벨 3까지가 현재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 모든 도로에서 일부 기능만 현재 가능한 상황인데 우리가 바라는 미래는 이 모든 도로에서 모든 기능이 가능한 이 레벨 4 내지 5를 바라고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의 최대 이 자율주행 자동차의 화두는 뭘까요? 결국은 어떻게 이 벽을 넘어가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장 키워드가 뭐냐면 하이퍼 세이프티예요. 그냥 세이프티도 아니고 세이프티는 안전성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안전성 정도가 아니라 초안전성이 필요한 겁니다. 이제 절대 사고 나면 안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자율주행 쪽에서의 이 초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술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냐면 정말 똑똑한 자동차를 개발하는 거. 이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들이죠. 자, 두 번째는 똑똑한 도로를 만드는 겁니다. 지금 도로는 그냥 신호등 걸려 있고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정도의 도로가 아니라 정말 도로에서 많은 부분에 센서가 탑재가 되고 모니터링이 강화되고 뭔가 신호를 주고 신호를 받아들이고 하는 그런 똑똑한 판단 기능을 갖는 똑똑한 이 도로를 만드는 일.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스마트 인프라스트럭처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 두 개가 가장 큰 이슈고 세 번째가 뭐냐면 자, 자동차도 똑똑하고 도로도 똑똑해요. 이것들을 마치 항공기 관제를 하듯이 완벽한 실시간 교통 관제가 이제 필요한 겁니다. 이 정도 돼야 이 자율주행차가 도로에 뛸 수 있을 거다라고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첫 번째 이 키워드였던 인텔리전트 트랜스포테이션이라는 부분에서는 이 결국 만약에 하나가 필요하다 이러면 초안전성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 이 초안전성을 만들려다 보니 자동차도 똑똑하고 그 자동차가 달리는 도로도 똑똑해야 되겠고 자동차와 도로가 하는 모든 것들을 다 관제를 해야만 가능하겠다. 왜 그러냐면 자기 책임으로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 자기가 사고가 나서 이렇게 크게 다치거나 죽어도 덜 억울해요. 그런데 자기랑 상관없는 자동차가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서 자기가 다쳤어요. 어디 가서 하소연할 거예요. 그죠? 이런 이 윤리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는 합의하기가 보통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완벽한 초안전성이 답보되지 않으면 인텔리전트 트랜스포테이션은 궁극의 목표에 도달하지 못할 거다 하는 것이 첫 번째 뷰인 거예요. 자, 이 정도면 뭐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가 곧 내년도에 게임 체인저로 등장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넌센스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고요. 그 세상을 향해서 분명히 가고 있는데 그게 내일 모레는 아닙니다. 아직도 가야 될 길이 굉장히 많겠죠. 네. 자,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볼게요. 이 두 번째 키워드는 이제 에코-프렌들리 트랜스포테이션 테크놀로지라고 해가지고 친환경 교통 기술이에요. 이런 단어 참 많이 들었죠. 요즘에 우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 변환 정책하고도 상당히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그거에 대해서 반감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그거에 대해서 또 굉장히 호감을 가지는 분들도 있고 하는 것들이 막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거 다들 아시죠? 굉장히 이게 아주 따끈따끈한 이슈인데요. 자, 왜 우리가 이런 고민들을 할 수밖에 없는지 한번 볼까요? 이 차트가 뭐냐면 매년 우리 지구의 온난화를 나타내주는 온도 차트예요. 매년 평균 그 0. 몇 도씩 계속 올라갑니다. 그죠? 자, 이렇게 되니까 이 북극에 그 아이스가 이렇게 컸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점점 온도가 올라가니까 요즘에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요. 우리 겨울에 무지무지 춥죠? 왜 그러냐면 빙하가 녹으면서 그 떠내려온 빙하 때문에 생긴 그 차가운 공기가 우리나라를 덮치기 때문에 지금 더욱더 그런 것들이 지금 그 겨울에 너무너무 추운 거 마찬가지인데요. 자, 이게 점점 줄어드는 게 지금 다 확연히 보여요. 이게 어쩌면 우리의 미래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열심히 신경 쓰지 않으면요.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죠. 그죠?
충분히 이런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환경 문제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하다. 모든 우리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친환경 교통 기술에 대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우리나라 사진이에요. 작년 1월 달에 이게 서울에서 찍은 사진이거든요. 이게 이제 그 라디오 프리 아시아라고 하는 그 방송을 통해서 이게 나갔던 사진이거든요. 이게 보면 제가 원래 사실 이 사진을 베이징 사진을 찍어놨었는데 그 국토부에서 이거 바꾸자고 저기 중국 대표단도 오는데 너무 민감하다 그래서 우리 거로 바꾼 건데 어쨌거나 이게 중국이든 우리나라든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동안의 이 공학이나 기계공학뿐만 아니라 기계공학에서는 아마 저번 박수영 교수님이 말씀하셨을 텐데 연력학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하셨죠. 연력학이 바로 에너지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전공하는 분들, 기상 대기를 전공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생각한 게 뭐냐면 그러면 이 세상을 가장 깔끔하게 유지할 수 있는 이 가장 이상적인 친환경 교통 기술이 뭐냐? 그거는 여러분이 요즘에 굉장히 신문상에 많이 보고 있는 이런 이게 뭐죠? 태양광, 그죠? 태양광, 태양에서 공짜로 에너지를 얻어내고, 그다음에 요거는 풍력 발전이잖아요. 이게 바람 부는 데서 공짜로 전기를 좀 얻어내고, 그다음에 지열 발전, 요거 핫 이슈가 됐죠, 그죠? 포항에서 지진 난 것 때문에 이런 것들. 자, 이런 아주 그 에너지 소스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신재생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걸 영어로는 renewable energy라고 얘기를 하는데 신재생 에너지예요. 이런 신재생 에너지에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해요. 이렇게 공짜로 얻는 에너지를 가지고 자동차를 돌려보자. 그럼 이제 여기서 전기를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그러면 교통수단에 전기차가 들어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나온 게 각종 타입의 전기차입니다. 예. 특히 이제 우리 카이스트에서 만든 전기차도 좀 있네요. 테슬라도 있고 이렇게 이런 전기차를 하면 이게 너무 기가 막힌 시스템이죠. 왜냐하면 자연이 주는 천의 에너지 소스에서부터 마치 우리 광합성 해가지고 그 식물들이 살아가듯이 태양에서 얻는 거 가지고 전기를 만들고 그 전기를 가지고 CO2를 배출하지 않는 전기차를 굴리면 이게 정말 아이디어라죠. 그렇죠?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아이디어라는 시나리오예요. 물론 요거에는 굉장한 이슈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태양광이 친환경 에너지냐? 그죠? 네. 또 그런 이슈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여기는 안 써 있지만, 어쨌거나, 이러한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해서 우리가 전기차를 굴려보면 좋겠다 하는 게 친환경 교통기술의 핵심 아이디어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 아니면 기존의 엔진차를 쓰는데 어떻게든 전기를 좀 섞어 쓰려고 하는 그런 시도로 가고 있었던 게 요즘에 많이 보고 있는 자동차들입니다. 한번 그걸 볼까요? 그런데 이제 그걸 논하기 전에 제가 이 차트, 약간 이게 복잡한 차트인데요. 여기 계신 분들한테 제가 한번 꼭 보여드리고 싶었던 차트입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차트이기도 하고요. 이게 뭐냐면 미국은 2년마다 그 에너지 플로우 차트를 그려요. 우리나라 정부 부서는 왜 이런 일들을 안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 에너지 플로우 차트가 뭐냐면 이 왼쪽 변에 있는 게 뭐냐면 좀 작아서 안 보이지만요. 요 부분이 전부 다 에너지 소스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왼쪽에 있는 게 기름이에요. 기름, 화석연료. 그 다음에 여기가 석탄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뭐 있더라? 내추럴 가스네요. 천연가스예요. 네. 자, 보세요. 이게 보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전체 미국에서 쓰는 에너지의 소스가 어디서 오는가를 다 모은 자료거든요. 이쪽을 보시면 요게 기름. 그죠? 뭐 디젤일 수도 있고 가솔린일 수도 있고 하는 그 기름이 대략 한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천연가스가 대략 22% 쓰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석탄이 쓰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8%쯤 되죠. 이 8%쯤 되는 게 이게 우리 뭐예요? 원전. 네? 원전이에요. 뉴클리어라는 게 원전이고 나머지 요만큼 다 합친 건 태양광. 그 다음에 뭐 그 풍력.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조금씩 있어요. 이렇게 보면 이런 애들 쓰이는 거 보면요. 이 보세요. 노란 거, 하늘색, 요런 거, 그 녹색, 파란색 이런 것들 보시면 다 실선이죠. 그죠? 자, 그다음에 이제 요게 뭐냐면 발전소입니다. 발전소. 이게 발전소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발전소에 쓰이는 소스를 보면
기름이 요만큼 실선으로 쓰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엄청 비싸니까. 그죠? 그런데 천연가스 보세요. 천연가스가 요만큼 쓰이죠. 그죠? 그러니까 얘보다는 좀 덜 비싸다는 얘기죠. 천연가스가. 좀 싸다는 얘기예요. 또 더 많이 쓰는 게 뭔가요? 석탄. 엄청 쓰이죠. 그런데 여기서 무시할 수 없는 포션이 보시면 또 원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발전소를 통해서 나오는 전체 전기가 에너지가 어디서 주로 오냐면 석탄과 요 원자력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뺀 나머지 소스는 다 비싼 겁니다. 엄청나게. 그러니까 기름과 천연가스를 가지고 그 발전하면 뭔가 되게 좋을 것 같죠. 그렇지 않다는 가격 때문에. 결국은 경제 논리니까. 그래서 이게 미국에서 쓰이는 그 에너지의 그런 흐름도예요. 그럼 자, 이 발전소에서 나온 전기가 이게 보시면 43% 정도는 다 뭔가 쓰이는데 이 회색으로 되어 있는 건 다 버려지는 전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발전소에서 이만큼의 에너지가 들어오면 대략 이 숫자를 제가 불러드리면 이게 흐릿흐릿하네요. 대략 보시면 이게 한 30%, 이게 한 70%쯤 됩니다. 70%가 다 버려져요. 네? 그러니까 발전소의 효율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렇게 높질 않아요. 30% 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 밑으로 좀 내려와 볼까요? 자, 이 기름을 주로 갖다 땡겨다 쓰는 애들이 누구냐? 그러면 여기 있습니다. 여기가 뭐냐면 항공, 교통, 다 교통 섹터에서 쓰는 거가 요만큼 쓰는 거예요. 기름을. 또 기름의 상당 부분을 많이 쓰는 부분들이 그 공장, 그 다음에 집,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구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차트를 보면, 자, 이게 이제 교통 섹터예요. 이 교통 섹터에서 쓰는 게 주로 기름에 의존하고 있다는 걸 바로 보여주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전기 생산한 걸 땡겨다가 아주 실선같이 땡겨 쓰는 게 있죠. 이게 전기 자동차인 겁니다. 그죠? 이 실선이 그림이 제가 잘 안 보이는데 아마 0.08% 갈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자동차 섹터에서 써야 되는 에너지의 0.08%도 안 쓰는 겁니다. 전기 가지고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전기 자동차가 이 사회에 임팩트를 주고 있지 않다. 하는 이 표를 실상으로 보여주는 그런 차트입니다, 이게. 그래서 요거는 그 에너지 미국의 에너지부에서 이걸 늘 2년마다 업데이트를 해서 여기다 올려놓습니다. 이걸 가서 한번 찾아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게 돼요. 왜냐? 이게 에너지라는 게 어떻게 시작을 해서 어떻게 흘러가고 어떻게 버려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에너지 정책은 어떻게 쓰는 게 맞다는 게 다 여기 나와 있는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어긋나서 뭔가를 새로 만들어 집어넣고 뭐 하기 시작하면 거기에 다 비용이 따라가겠죠. 그죠? 그 다음에 사회적 혼란이 따라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기름에 의존하는 이 대부분의 자동차 시스템을 나 전기차로 다 바꿀래요. 그러면 이만큼의 에너지가 어디서 와야 되잖아요. 그 에너지를 어디서 갖고 오나요? 전기차로 다 바꿨다 이거를. 그러면 얘를 공장을 이만큼 증설해야 되죠. 그죠? 그 에너지는 일단 갖고 와야 되니까, 그죠? 그러면 그 전기 요 공장을 이만큼 더 줘야 돼. 그러면 얘들의 에너지를 또 어디서 땡겨와요? 결국 요거밖에 없잖아요, 또. 그쵸? 그런데 예를 들면, 요 원자력을 줄이고, 그러면 석탄을 올릴까요? 기름을 덜 뗄까요? 다 생각해보면 다 손해나는 거죠. 벌써, 그죠? 그렇기 때문에, 또 그 다음에 여기가 신재생 에너지가 해당하는 것이 여기인데, 요 그림에서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도 보니까 다 실선이에요, 지금. 그죠? 요거를 올린다는 거는 그만큼 코스트가 왕창왕창 올라간다는 걸 의미하는 걸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이런 류의 이 플로우 차트가 너무너무 중요한 게 이걸 보면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에너지의 그 정책을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걸 보고 판단을 해보고 우리가 정책적으로 어느 부분을 올리고 어느 부분은 시간을 가지고 바꾸고 하는 그런 부분의 플래닝이 무지무지 중요하다 하는 거를 함축적으로 가지고 있는 차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요거로 다시 딱 돌아가 보면 이 이상적인 시나리오를 갈 수 없겠구나 하는 걸 벌써 이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특수한 분야에서만 전기차가 어느 정도 활용될 거고 이 에너지 문제를 풀지 못하면 결국은 전기차로 왕창 몰리는 건 불가능하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자, 이거랑 결부돼서 똑같은 얘기 하나를 더 해드릴까요? 여기 혹시 전기차 사보신 적 있으신가요? 요즘에 그 전기차 우리나라 나오는 거 많이 좋잖아요. 그죠? 전기차 갖고 계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혹시 전기차 갖고 계신 분 계세요? 역시
그, 그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라서, 네. 왜 그러냐면, 왜냐면 전기차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꺼려져요. 아, 이거 전기차 사서 금방 망가지면 어쩌지? 뭐 이런 생각들. 근데 이제 이 전기차가, 요즘에 이제 한 번 충전으로 대략 한 400km쯤 가는 차가 요즘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사용하는 배터리의 크기가 얼마나 하냐면, 우리가 이제 공학적인 용어로는 36kWh라고 붙여요. 자, 36kWh는 뭐냐면 1kW로 1시간 동안 전기를 땡겨서 저장을 해놓으면 그게 1kWh예요. 자, 그럼 여기 가정집에 사신다고 생각하시고 그냥 생각해보세요. 어머니 아버지 사시는 집 가정집이라고 생각해보면 우리가 집 설계해서 승인을 내줄 때 전기 공급 능력을 얼마가 맥시멈이냐면 5kW입니다. 5kW. 그러니까 5kW 이상을 땡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5kW 이상을 땡기면 집안에 있는 전선이 다 타서 그냥 다 망가져요. 불나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집을 설계할 때 전원을 공급할 수 있는 맥시멈 파워는 5kW예요. 그 5kW 최대치로 땡겨서 1시간 동안 저장하면 5kWh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자동차에 저장하는 400km를 뛰기 위해서 그럼 저장해야 했던 걸 따져봅시다. 그러면 36kWh였잖아요. 그러면 가정집에 불나는 걸 고사하고 5kW로 땡겼으면 5, 7, 35. 7시간을 풀로 땡겨서 채워놔야 400km를 가는 거예요. 그렇죠? 자, 나 혼자 자동차 사가지고 우리 집도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옆에도 사고 쟤도 사고 다 샀어요. 그러면 충전을 어떻게 하죠? 아까 이 문제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죠? 전기 공급망을 다 바꿔야 돼요. 그쵸? 전기차가 퍼지기 시작하면 지금의 우리나라에서 만들어 놓은 건물의 전기 시설을 다 바꿔야 돼, 싹. 그 얘기는 어느 누구도 안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이런 에너지 흐름도와 이런 차트를 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거 전기차를 밀어붙일 때에는 이런 에너지 플랜과 에너지를 공급하는 인프라가 같이 다 변해줘야 돼요. 자, 이 얘기를 가만히 또 되짚어보면, 전기차 시대도 빨리 오기 틀렸구나. 그죠? 네, 굉장히 참 난망한 얘기들인데요. 그 이외에 진짜 근원적으로 또 표면적으로 어려운 문제들을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이 친환경 교통기술의 핵심은 전기화거든요. 움직이는 교통수단의 전기화입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 문제는 배터리 문제예요. 이 그림이 조금 작아서 그런데요. 요 시점이 2000년도, 2004년도 정도, 2000년 바로 직전에 그 값이고요. 여기가 2005년도 거의 10년 정도 되는 그런 기간인데요. 요게 뭘 보여주냐면 배터리의 단위 부피의 배터리에 저장할 수 있는 전기의 용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거를 전기 일종의 에너지 밀도라고 생각하시면 맞아요. 에너지 밀도가 높으면 같은 사이즈에다가 전기를 많이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핸드폰 초기 나온 거 기억하시죠? 처음에는 똑같은 배터리를 쓰고도 오래 못 썼어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이제 2시간, 3시간씩 쓰잖아요. 자, 요게 된 게 우리 인류가 이 배터리를 개발하기 시작한 게 거의 100년, 200년이 넘었거든요. 그동안에 이 배터리 밀도가 그렇게 발전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한 번에 빅점프가 일어난 적이 있었어요. 빅점프가. 이 빅점프가 일어났을 때가 언제냐면 바로 리튬 이온을 우리가 배터리에 쓰면서부터 이 에너지 밀도가 거의 2배가 된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난 10년간 에너지 밀도가 2배가 됐는데요. 그거는 다시 더 그 기간을 확장해보면 지난 100년 동안 에너지 밀도 딱 2배 된 거예요. 자, 이걸 감안해 보면 앞으로 우리 지금 사용하는 이 핸드폰에 들어가는 그 배터리보다 그 배터리의 밀도를 또 2배로 언제 올릴 수 있을까요? 100년 안에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배터리가 그만큼 어려운 문제입니다. 에너지 밀도를 올리는데 한계가 왔어요. 더 이상. 네. 자, 두 번째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연구 개발이 굉장히 열심히 되니까 또 금방 점진적으로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신소재가 개발되기 전에는 이 에너지 밀도를 그렇게 막 2배, 3배씩 올리는 기술이 나오기 쉽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 에너지 밀도를 올리는데 굉장히 지금 한계가 있고 시간이 지금 지연되고 있는 단계고요. 두 번째는 가격이 엄청 비쌉니다. 엄청 비쌉니다. 말 그대로 엄청 비싸다는 표현이 맞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왜 배터리가 자꾸 폭발한다고 하잖아요. 그건 너무너무 당연한 게 작은 사이즈에 많은 에너지가 집적돼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폭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물리적인 그런 거기 때문에 피해갈 수 있는 룰이 없어요. 결국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동차에 써야 된다 하니까 그만큼 한계가 있는 그런 고민이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기 시작했던 게 여러 종류의 자동차를 고민했던 거예요. 그 중에 보면 요 맨 왼쪽에 있는 게 완전한 그 배터리만을 가지고 움직이는 자동차. 그게 요즘에 테슬라에서 팔고 있는 전기 자동차잖아요. 그다음에 우리 현대자동차도 팔고 있습니다. 코나 제주도에 여러분 가시면은 전기차 빌리면 조금 싸거든요. 그 렌트 값이 한 10,000원 정도 싸게 해줘요. 그러니까 꼭 한번 타보세요. 굉장히 좋습니다. 타보면 조용하고 아주. 근데 이제 그 중산간쯤 가다 보면 막 걱정이 살살 되기 시작해요. 배터리가 금방 떨어지네, 막 이런 느낌. 어떤 요거 배터리만 움직이는 차를 우리가 그 순수 EV, Electrical Vehicle이라고 부르고요. 오른쪽 그 다음에 나온 게 하이브리드, 그 전기차. 우리가 HEV라고 부르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엔진을 가지고 있어요. 대신 배터리를 작은 걸 씁니다. 전체 그 사이즈는 10분의 1 정도 쓰신다고 보면 맞아요. 그러니까 10분의 1 또는 15분의 1 정도를 쓰는, 그러니까 대신 엔진을 같이 쓰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특징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요게 많이 선호하는 거예요. 그냥 이런 하이브리드 차보다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팔고 있는 차가 있어요. 하이브리드 차 같은 경우에 그랜저, 그죠? K7, 소나타 이런 것들이 하이브리드 차로 나오잖아요. 요즘에 굉장히 많이 팔립니다. 베스트셀링 카드예요, 그게요. 왜냐면 제가 보니까 데이터를 보니까 하이브리드 소나타는 기름 1리터당 20km 정도 가요.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그랜저급 정도는 16km 정도 갑니다. 근데 그 하이브리드 하지 않고 그냥 그랜저급만 딱 보면 리터당 9km 가기도 어려워요. 뭐 다 잘 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많이 팔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사람들이 많이 생각했던 거는 이건 배터리가 너무 비싸니까 요거는 배터리를 아주 작은 걸 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사이즈를 키우고 여전히 엔진을 좀 써보자 하는 게 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는 개념이에요. 요거는 그 충전도 조금 해가지고 쓰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맞고요. 요즘에 이제 우리 정부에서도 열심히 밀어주고 싶은 게 이게 퓨얼셀, 연료전지 전기차입니다. 자, 이제 다 각 장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게 뭐 제일 많이 팔리고 어떤 게 뭐 그 게임 체인저가 되고 판단하기 굉장히 어렵지만 어쨌거나 이 에코 프렌들리 트랜스포테이션에서의 핵심은 기존 동력 시스템의 전기화를 만들어가는 것. 100% 전기화를 만들어가면 좋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어려움 때문에 어려울 거다. 그래서 여전히 이렇게 하이브리드 타입의 그러한 그 것들이 많이 팔릴 거라고 예측을 했고 지금의 인더스트리는 사실 여기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요거.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미국 시장도 저희가 조금 많이 분석을 많이 해봐요. 그래서 미국 시장에 보면 물론 이제 약간 좀 철진한 것 좀 저희가 다시 업데이트를 할 건데요. 2016년 데이터를 보면 이 전체 그 자동차 마켓이 100% 중에 한 3% 정도가 전기화되어 있는 순수 전기차가 아니라 하이브리드 전기차까지 포함해서 이 3% 정도가 전기차인데 요거를 가지고 다시 확대를 해보니까 거기에 70% 정도가 다 하이브리드 전기차입니다. 네. 근데 지금은 더 많이 퍼지고 있어요. 지금은 그 하이브리드 전기차가 기름값이 올라가면 하이브리드 전기차가 무지무지하게 잘 팔립니다. 네. 자,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연구 하나를 꼭 소개시켜 주려고 제가 이 자료, 요거는 이제 에이펙에서 했던 얘기는 아니고 친환경 그 교통기술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을 한번 소개시켜 줄게요. 카이스트에서는 도대체 무슨 연구를 하고 있는 건지. 아까 요 금방 지나갔는데요. 보세요. 요거. 이게 지금 서울시인데요. 요게 뭐냐면 그거 보셨나요? 여기 다 운전하시니까 어느 날 봤더니 고속도로 진입하는데 그 플래카드 크게 붙여서 다음 달부터는 상용차의 그 속도 위반을 그 데이터 센터에서 걸러내는 뭐 이런 비슷한 거 써놓은 거 못 보셨나요? 그게 뭐냐면요. 지금 그 신호 위반 그 과속 그거 어떻게 다 잡나요? 카메라 잡잖아요. 그 내비게이션에서 알려주잖아요. 안전운전 구역이라고 막 알려주잖아요. 그런데 상용차들은요. 정부에서 승인을 받은 상용차들은 소위 말해서 DTG라고 해서 디지털 타코그래프라고 해가지고
운행 기록계를 다 가지고 다닙니다. 그 운행 기록계에 아까 보시면 요거 아이고 이렇게 훌륭한 보시면 요게요 어느 위치에 어떤 속도로 어떤 브레이크와 어떤 속도로 차가 운행되고 있는지를 다 기록되는 데이터예요. 그 기록 데이터를 한 달마다 우리 국토부에서 운영한 데이터 센터에 가서 올려줘야 돼요. 그 데이터를 올리니까 이제 국토부에서 이게 바라볼 수 있게 된 거예요. 과속하셨네요. 그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걸 고속도로에 써붙인 거예요. 근데 그게 차 한 대가 뛰는 게 아니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차들이 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교통 빅데이터라고 불러요. 우리가. 근데 그동안에 이제 이 데이터 센터에 있는 이 많은 데이터를 어떻게 쓸 줄 몰랐는데, 우리가 이 데이터를 싹 분석을 해보니까, 그 데이터들 중에 우리 택배 용도로 쓰는 1톤 트럭 있지 않습니까? 1톤 트럭의 특징이 뭔지 아시죠? 그 디젤 트럭이고, 대개 수동 트럭이고, 돈을 아껴야 되니까. 왜냐면 수동이 기름을 덜 먹거든요. 그 수동 트럭이고, 그 다음에 대개 생계형 트럭이에요. 그러니까 택배 딜리버리라든지 이런 소형 화물 운송 사업자들이 주로 쓰는 트럭이란 말이에요. 가격이 쌉니다. 다른 그 승용차에 비해서. 자, 그래서 이제 그 데이터만을 모아서 이렇게 보니까, 이 차를 어떻게 개조를 하면, 근데 이제 이런 차들이 정부에서 자꾸 뭐라고 그러냐면, 서울시도 그렇고, 미세먼지 주범이라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교통체증이 많은 그 도로에 차가 가다서다 하고, 디젤이고, 또 그러니까 차가 오래되면 될수록 검은 먼지가 붕붕붕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어느 특정 지역은 진입 못하게 막아야 되고, 그죠? 그런 정책을 막 쏟아내는데, 정작 그걸 사용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생계형에 가까울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쓰고 실제로 생업에 관계되어 있단 말이죠. 자, 이런 문제, 이 사회적인 문제, 이 환경에 관한 문제, 기술의 문제를 어떻게 풀까 저희가 고민하다가 이걸 다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이게 이제 여러분 차에 대해서 또 되게 싫어하실 수도 있는데 트럭 밑바닥을 쳐다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엔진이에요. 그 다음에 수동 미션이 붙어 있고요. 이게 바퀴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쓴 아이디어는 뭐냐면, 이거를 개조를 해주자. 어떻게 개조하냐면요. 조금 벌립니다, 이렇게. 이게 클러치거든요. 클러치 다 면허 따실 때 해보셨죠? 이게 클러치, 반클러치 쓰세요. 막 하면 다 해봤잖아요. 이거예요. 그게 엔진하고 여기 있는 그 미션이라는 게 기어거든요. 기어 시스템을 연결해주는 놈이거든요. 그래서 요 사이에 요거를 딱 집어넣고, 이렇게 아주 얇은 모터, 요 벌릴 수 있는, 이게 애니메이션에서 제가 이게 과장해서 했지, 사실 우리가 벌릴 수 있는 게 법규상 여기서 여기 사이가 14cm밖에 벌릴 수가 없어요. 이렇게요. 그 14cm의 초강력 모터를, 얇은 모터를 개발해서 집어넣고, 거기다가 요거를 움직일 수 있는 배터리도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차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고 한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1단, 2단, 이런 저속 모드에서는 주로 이 모터를 쓰고, 여기 엔진을 끈 거예요. 그 고속이 되기 시작하면 요 엔진을 켜서 쓰겠다는 개념이에요. 네, 자, 그렇게 되면 미세먼지 문제, 기본적으로 도시에서 가다서다 하는 그런 게는 대부분이 이 전기 모터가 쓰이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확 줄어들겠죠. 이걸 직접 해보자 이래가지고 저희가 이 아이디어를 하다 보니까 이 모터도 개발해야 되겠고, 그리고 다 그걸 구동하기 위한 인버터, 배터리, 통합 제어 모듈 이런 것들을 다 개발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정부에다가 연구 자금을 주세요 했더니 우리 운도 되게 좋아요. 이 연구를 딱 제안할 때가 2017년 그 중반이었거든요. 그거를 국토부에 딱 제안을 한 상태가 됐는데 그 당시에 미세먼지가 터져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두들겨 맞은 게 그 고등어 굽는 집하고 삼겹살집이었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점점 블레임의 대상이 어디로 옮겨가냐면, 그러니까 디젤이 중유잖아요. 이 디젤 정책을 위반한 국토교통부로 점점 화살이 돌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국토교통부에서 우리 자료를 가지고 가서 청와대까지 가지고 가서 이런 기술도 우리가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150억 정도에 저희가 R&D 요청을 했는데, 정말 아무도 뒷다리 안 잡고 그냥 간 과제입니다. 미세먼지를 교수님이 터치신 거 아닌가? 네. 그랬으면 제가 한 300억 정도 냈을 텐데. 네. 지금 이 두 번째 꼭지로 말씀드렸던 게 이 친환경 교통 기술인데, 이건 하나의 예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 교통기술은 어쨌거나 기존의 그 동력 시스템을 100% 전기로 못 간다 하더라도 전기랑 섞는 노력, 또 거기에서 파생되는 새로운 기술들을 가지고 이제 이 인더스트리가 재편되고 있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 이런 그 과제들을 설명을 드린 겁니다. 우리 학생들이요, 엄청 저한테 그 불평을 많이 합니다. 저희가 현대자동차랑도 연구과제를 꽤나 하는데 거기에서는 우리가 무슨 연구를 했냐면 주로 하냐면 핸들을 돌릴 때 그 사람이 정말 이 고급감을 느끼게 하는 제어를 하는 그런 연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학생들이 그걸 체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차를 렌트해가지고 연구를 해요. BMW, 폭스바겐, 막 이런 아우디 이런 걸 해가지고 그걸 타면서 막 그 감성 평가도 하고 하면서 그거를 이제 현대자동차에 적용하는 그런 것들을 주로 연구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연구를 하면서 학생들이 막 입이 이만큼 나왔어요. 맨날 트럭 타고 다니니까 힘들어 죽겠대요. 저희도 빨리 저거 끝내고 다시 그 원위치로 돌아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이 친환경 교통기술 관련돼서 제가 좀 서머리를 하면, 제가 말씀드린 거에 하나의 솔루션들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뭐 연료전지 차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든 아니면 순수한 전기 차든 그 하이브리드 차든 간에 하나 가지고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여전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엔진 시스템에 대해서 효율을 높이는 연구를 지속해야 돼요. 이거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전부 전기로 바꾸는 거는 우리 에너지 인더스트리의 전체 구조를 바꾸기 전에는 불가능하다는 걸 아까 그 차트가 이미 얘기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솔루션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엔진이 끝까지 쓰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엔진 효율을 높이는 연구가 지속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엔진과 전기를 어떻게 그 효율적으로 혼용할 수 있겠는가 하는 쪽에 또 기술적인 그런 부분이 또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낼 거고요. 요거는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태양광, 뭐 풍력, 이게 굉장히 비싼 그런 기술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개발 노력은 지속해야 됩니다. 물론 아까 그 에너지 차트에서 보면 다 실선이지만 그것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두꺼운 실선이 될 정도까지는 우리가 이 지구에 살고 있기 때문에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결국은 여기에 나와 있는 꼭지가 어쩌면 사업의 꼭지일 수도 있어요. 새로운 사업들에. 자,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 그 아이템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게 사실 오늘 제가 하는 내용들은 굉장히 지루한 내용들인데 한 분도 졸지 않으셔서 제가 더 긴장이 듭니다. 이 지속 가능한이라고 하는 이 sustainability라고 하는 단어만 여기서 알고 가시면 정말 사회 다른 분들한테 말할 때 아주 그 폼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지속 가능하다는 건 뭐냐면 뭔가 효율을 높이고 그 다음에 뭔가 쓰레기를 줄이고 뭔가 오염을 줄이고 해서 뭔가 이런 그 사회를 쾌적하고 인간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를 내포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자, 이거 한번 통계 재밌어요. 우리 1년에요. 그 전 세계에서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이 몇 명인 줄 여기 써있죠. 보세요. 125만 명이에요. 어마어마하죠. 1년에. 그리고 부상자가 5천만 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 그게 보면 대륙별로 이렇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사망을 하는데요. 교통사고로. 그래서 나온 게 완전 자율차였던 거예요. 아까 제가 인텔리전트 트랜스포테이션 얘기를 하면서 자율차 얘기를 꺼냈지 않습니까? 자율차가 여기 계시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만 맨 처음에 도출된 게 아니고요. 자율차가 첫 번째 내세운 명분이 뭐였냐면 이거예요.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을 없애자 하는 게 이 자율주행 자동차의 첫 번째 명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이퍼 세이프티가 나와야 되는 그런 얘기를 제가 이미 말씀드렸었고, 자, 이건 또 똑같이 이제 에코 프렌들리랑 또 연관이 돼 있는데, 왜냐면 그 기본적으로 이 교통 섹터에서 배출하는 오염원이 적어야 세상이 쾌적해지고 그래야 그 사회가 서스테이너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통 분야의 이 CO2 배출량을 보시면 교통 분야에서 전체 오염원의 한 23% 정도가 미세먼지로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미세먼지하고 CO2로 보시면 23% 정도가 교통 섹터에서 나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6.7% 정도라고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필수적으로 나왔어야 되는 게 뭐냐면 전기화 되어가는 자동차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인텔리전트 트랜스포테이션이 필요했었고 이제는
이 에코 프렌들리 트랜스포테이션이 필요했던 거였죠. 그죠?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서. 자, 마지막 키워드가 있어요. 요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를 만들어낸 자료인데요. 아, 저희가 이런 자료 만드느라고 정말 밤잠 안 자고 자료 서치도 많이 해요. 이게 보시면 이 왼쪽은 미국 얘기고 오른쪽은 우리나라 얘기인데요. 미국 사람들은 연간 34시간 정도를 도로에서 정체돼 있대요. 그거에 비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국민 1인당 1년에 41시간 정도를 정체를 하고 있으니까 미국보다 우리가 교통체증이 많은 나라는 거는 아시겠죠? 이 데이터에서. 이거를 비용으로 환산을 해보면요. 2015년 현재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밀리언이에요. 10억, 100억, 1000억, 1300억. 1300억 우리나라 돈을 그냥 1달러를 1000원으로 계산하면 1300억 정도 되는 비용이 들어가는데 우리나라는 더 심합니다. 왜냐하면 인구 밀집도가 있기 때문에 비용 따져보면 이 T가 조예요. 29조쯤 돼. 그러니까 15년 따지면 24조예요. 우리나라 1년 예산이 보통 400조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1년에 24조 정도는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교통체증으로. 그죠? 어마어마한 비용이죠.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교통체증에 자꾸 시달려야 될까요? 그거에 대한 답이 있어요. 자, 이게 보시면 위쪽에 뭐냐면 지난 10년 평균 우리 도로 건설량이에요. 우리나라에. 지난 10년 동안에 0.56%씩 도로가 늘어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자동차 등록 대수를 보시면 지난 10년 동안에 연간 3.3% 이상 등록됩니다.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네, 도로가 모자라죠. 그러니까 체증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나올 수 있는 키워드가 뭘까요? 네, 공유경제입니다. 지금은 차량을 다 재산으로 생각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도 해보니까 차 사면은 저는 그거 가지고 카드 면제 받은 줄 알았더니 연말정산할 때요.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전화해서 안 해주냐 했더니 자동차는 우리나라에서 재산입니다.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근데 이제 그런 재산의 개념에서 이제는 공유경제, 빌려 타고 나눠 타고 하는 공유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가 괜히 빨간색으로 했네요. 이게 왜냐면 잘 안 보이네요. 쉐어링이라고 하는 단어 요즘 많이 들으셨죠? 그죠? 그래서 이 공유경제로 앞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했던 내용에 이걸 다 서머를 해보면 다 하나로 묶어져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런 교통수단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현재 이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교통 시스템은 다 자기 자신이 운전하죠. 그죠? 그 다음에 대부분 다 우리 가솔린 엔진이나 디젤 엔진을 쓰고 있죠. 그리고 그거를 다 내 재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죠? 이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게 이제 어떻게 바뀌냐면 사람이 운전하던 거는 이 자율주행 자동차로 점점 진화를 할 겁니다.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그 다음에 엔진을 사용하던 거는 점점 전기화가 진행이 되고 있죠. 100% 전기가 아니더라도 섞여가는 단계에 들어섰죠. 그 다음에 내가 혼자 가지고 있던 재산으로서의 자동차가 이제는 다른 사람하고 돌려 쓰는, 공유해서 쓰는 그런 공유 교통이 되는 겁니다. 그죠? 이게 우리가 지금 미래 세상의 교통 시스템을 향해서 가고 있는 현재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마 거의 맞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네, 사실은 오늘 이 방대한 자료를 제가 다 제가 천재도 아니고요. 한 건 아니고 제가 녹색교통대학원의 원장을 맡다 보니까 우리 유능한 교수님들한테 오더를 줬어요. 내가 가서 이런 데 가서 큰 발표를 해야 되는데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은 되게 모자라니 좀 데이터를 주십시오 해서 장기태 교수님 이 서스테이너빌리티 쪽으로, 그다음에 금동석 교수님이 이 에코 프렌들리 쪽으로, 장인공 교수님이 이 인텔리전트 트랜스포테이션 쪽으로 자료를 주셔가지고 그걸 취합해서 만든 자료인데 교수님들한테 굉장히 감사하고요. 혹시라도 저희 녹색교통대학원 웹페이지 한번 들어와 보시면 이런 류의 내용들이 다 카테고라이즈 되어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아마 이 조천식이라는 분에 대해서 궁금하실 분이 많은데요. 저는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중에도 이렇게 하실 분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재작년에 작고를 하셨어요. 우리 카이스트에 150억을 현금성으로 기부하셨어요. 그래서 기부하시면서, 차세대 이 교통 인재를 키웠으면 좋겠다. 이래서 그분의 그 뜻을 기려서 우리가 학과 이름에 조천식이라는 이름을 붙인 겁니다. 우리나라 전체에 기부자의 성함을 따서 학과를 만든 학교는 우리밖에 없어요. 미국이나 유럽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자체는 없어요.
그래서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이 이런 고귀한 뜻을 알으셨으면 나중에 좀 기부를 많이 하세요. 제가 발전재단 저랑 같은 연구실 운영하는 교수님 때문에 제가 그 발전재단 일을 조금 도와준 적이 있었는데 그 기부를 하시는 분들이요, 참 재밌어요. 보면 대부분 다 현물로 기부하시는 거예요. 부동산을 주시거나 이게 건물을 주시거나 기부를 하시는데 현금으로 쾌척하시는 분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왜 그럴까 싶었는데 저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인간으로서 돈은 내놓기가 되게 어렵고요. 특히 이제 자식들이 막 쳐다보고 있고 이러면 못 내놓을 것 같은데 이 부동산은 조금 거리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으로 막 500억, 600억씩 기부를 하시는데 돈 100억, 현금 100억으로 기부하기 진짜 어렵다 하더라고요. 심리적으로. 근데 우리 조천식 회장님은 이제 서울대에는 50억을 주셨고 우리한테는 150억을 주셔가지고 저희가 끝까지 따라다녔거든요. 50억도 더 해주세요 그랬는데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는 서울대를 주고 가셨어요. 근데 어쨌거나 정말 훌륭하신 분이세요. 여기 계신 분들도 막 돈 많이 이렇게 버시고 성공하시면 꼭 기부하세요.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기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말씀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래를 향해서 가고 있는 키워드 3개를 꼽으시라 이러면 지능화, 전기화, 공유 딱 3개를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